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폭발한 날이었습니다. 이재명, 문재인 이름을 합쳐 화합을 상징했던 명문 정당이 갈라졌습니다. 비명계에서는 친문을 멸하는 멸문 정당이 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공천 최대 뇌관이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결국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그 자리에 전현희 전 의원이 공천됐는데요.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들이받았고 사퇴, 탈당이 이어졌습니다. 자, 먼저 더 이상 좌고 우면은 없다. 당 지도부의 임 전 실장 컷오프 소식부터 이상원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중구 성동구 갑에 전현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할 후보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대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이 있는 문재인 정부 인사를 전략지역구에 배치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앞서 안규백 위원장은 험지인 서울 송파 갑 출마를 요청했지만 임 전 실장이 거절한 바 있습니다. 한 친명 전략공관위원회 회의에서 비명 죽이기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된다며 공천 의견도 냈지만 외부 전략공관위원들이 특히 강경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회의에 참석한 당 공천 핵심 관계자는 채널A에 임 전 실장이 출마하면 국민의힘이 내세운 운동권 청산론에 말려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 공천 핵심 관계자가 송파 갑 출마를 마지막으로 타진하고 있다고 했지만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임 전 실장은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대책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총선을 2달 앞둔 상황에서 친명 대 비명으로 집단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간다? 네. 그것은 국민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겠죠. 임 전 실장은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본인의 거취와 이재명 대표를 향한 메시지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 컷오프 2시간 뒤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재판 일정으로 못 온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가 깜짝 등장했습니다. 비명계의 성토가 예상됐지만 피하지 않겠다. 정면 돌파의 의지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세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후 2시에 시작된 민주당 의원총회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당초 불참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보시니까 대표님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불과 2시간 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컷오프가 발표된 만큼 비명계 반발이 예상된 의원총회에 전격 등장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재판이 일찍 마무리된 측면도 있지만 의총에서 반발이 나올 걸 알면서도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하지 않겠다는 정면 돌파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표는 공개 발언은 피한 채 2시간 넘게 자리를 지키며 비명계 비판을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당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공천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진용을 갖춰 선거전에 돌입해야 할 시점이라며 공천 속도전을 시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 컷오프 소식에 사실상 유일한 비명계 지도부 고민정 최고위원이 사퇴했습니다. 의총장에서 친문들은 멸문 정당이다. 문재인 없이 선거 이길 수 있느냐.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폭발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 배제 소식이 알려진 직후 비명계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당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잇따른 공천 갈등에도 침묵하는 지도부 안에선 할 수 있는 게 없단 겁니다. 저는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위기는 다름 아닌 불신입니다. 불신을 걷어내고 지금의 갈등 국면을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퇴 이후로 친명계 중진 의원의 발언을 꼽았는데 정성호 의원의 언론 인터뷰를 겨냥했습니다. 최고위원이 당무를 거부하려고 하면 그전에 본인이 난 당을 최고는 못하겠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낫겠죠. 중진 의원께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냐라는 인터뷰를 이제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을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친문계 의원들은 폭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 남의 가죽을 그렇게 벗기다간 당신 손도 피칠갑이 될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이게 명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당은 패배하더라도 당대표가 승리하는 그런 총선으로 가고 있다. 다른 친문계 의원도 이재명만으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고 하더니 문재인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겠냐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감옥 가는 게 뭐가 두렵냐는 지적부터 당이 살기 위해선 당대표도 물러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불출마해야 한다는 등 친명주류의 희생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자, 오늘 의총장에서 새로운 폭로도 나왔습니다. 정필무 당 전 선거관리위원장, 최근 선정 과정에 문제가 되게 된 여론조사 업체 나는 허위 보고를 받았고 외부에서 누군가가 꽂아 넣었다고 의총장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선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정필모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불공정 논란을 일으킨 여론조사 업체와 관련해 나도 허위 보고를 받았다고 폭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2일 건강상의 이유라며 선관위원장직을 내려놨는데 실제로는 여론조사 업체 추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해 사퇴했다는 겁니다. 정 의원은 업무 부담 때문에 업체를 추가 선정한 줄 알았는데 누군가 전화로 지시해 해당 업체를 끼워 넣은 것이었다며 누구 지시인진 밝힐 수 없다고 하더라고 말한 걸로 알려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허위 보고를 받았고 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당에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겠다 했습니다. 그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하고 위원장한테 보고되는 내용이 약간 좀 불일치했거나 또는 위원장한테 제대로 보고가 안 됐거나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는 해당 업체를 향후 경선에서 제외한다고만 밝혔을 뿐 유감 표명은 없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해당 업체가 담당한 지역에서 반발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논란이 더 커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탈당 물꼬도 터졌습니다. 하위 10% 통보를 받은 박영순 의원 오늘 탈당한 뒤 새로운 미래로 갔고요. 조정식 사무총장의 경쟁자 전시은 시장은 탈당했는데 국민의힘으로 갈 예정입니다. 집단 탈당 조짐도 있습니다. 정현주 기자 보도 보시고 안 기자 이어갑니다. 박영순 의원이 공천에 반발해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들어가 친명계 박정현 최고위원과의 경선에서 30% 감산이 적용됩니다. 무슨 공천심사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개판이고 엉망입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대통령 경선 시에 이낙연 경선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지금. 박 의원은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로 옮겨 대전 대덕구에 출마할 계획입니다. 하위 10% 통보를 받은 다른 비명계 의원들도 잇따라 탈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가까운 서른 의원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고별사를 했습니다. 고별사를 했는데 내일 아침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명계 이동주 의원과 지역구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친문계 핵심 홍영표 의원도 탈당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내가 조만간에 뭘 할 거.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는 몸집 키우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미래 관계자는 오늘 의원총회가 비명계 입장에선 이별식이 됐다며 개인 또는 집단 형식의 입당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후보자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윤식 전시은 시장은 오늘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친명계 핵심 조정식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안 기자, 정치부 우현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결국 폭발한 것 같은데요.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배제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당을 선언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 원로와 이 대표가 각별히 신뢰하는 이해찬 전 대표까지 말린 것으로 전해지지만 끝내 임종석 전 실장 컷오프를 선택한 거죠. 오늘 오후 2시 의원총회가 예고돼 있었고 이 비명계 집단 성토가 예상됐지만
당 지도부는 2시간 전 임 전 실장의 공천 배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총장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했죠. 당내에서는 반발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이 대표의 자신감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명문 정당 아니라는 겁니까, 그럼? 예, 참 아이러니한데요. 지난 4일 이재명 대표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만났죠.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 이름을 딴 명문 정당이 부상했거든요. 명문정당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하나 된 힘으로 왔는데 총선 즈음에서 친문과 친명을 나누는 이 프레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직후부터 친명 친문 충돌이 불이 붙었습니다. 이명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을 꺼내들었고 임종석 전 실장 이름이 거론되다 끝내 오늘 컷오프된 거죠. 이 친명계에서는 봄맞이 대청소를 거침없이 해야 한다. 이런 노골적인 발언도 나왔는데요. 친명계에서는 예고된 길이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친명계 지도부는 이 86 운동권 세대 교체, 정치 교체를 해야 총선 승리할 수 있다며 이 대표가 정면 돌파를 한 거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예고된 길이었다. 자, 그 예고된 길이었다면 비명계도 그래서 가만히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비명계 반발이 폭발했거든요. 발언자만 20명을 넘은 걸로 전해지는데 이 발언 수위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아주 셌습니다. 저는 명문정당이 아니라 이 멸문정당이라는 말이 좀 눈에 띄던데요. 친문들을 아예 멸족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 외에도 보면 이 남의 가죽을 벗기다간 당신 손도 피칠값 된다. 이 문재인 없이 선거 치를 수 있겠냐. 감옥 가는 게 뭐가 두렵냐. 이 모든 발언 이재명 대표를 면전에 두고 터져나온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당무에 참고하겠다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자, 말 수위는 아주 셉니다. 자, 그러면 비명계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네, 비명의 길은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 떠나거나 싸우거나 버티거나 3가지입니다. 도저히 민주당에 있을 수가 없다. 이재명 대표와 결별하겠다 탈당 러시도 이어지고 있죠. 김영주 국회 부의장, 이수진 의원에 이어 오늘 박영순 의원이 나갔고요. 설훈, 홍영표 의원도 탈당을 검토 중입니다. 더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바로 탈당해도 갈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죠. 박영순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있는 새로운 미래로 갔지만 아직 새로운 미래 이름표로 당선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고민입니다. 자, 2번째, 싸우거나의 핵심,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죠. 맞습니다. 그 역시 비명계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을 사퇴하면서 싸워보겠다고 한 건데요. 더 이상 싸울 카드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지도부도 당원도 친명계가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설 분위기도 아닙니다. 결국 현재로서 가능성이 높은 건 바로 버티기입니다. 하위 20에서 30%의 감산의 벽이 높지만 이 대표 지지층 또 당원의 벽도 높지만 그래도 경선에서 해보겠다는 거죠. 탈당보다는 그게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실적 이유입니다. 탈당은 전혀 없습니다. 박용진이 탈당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좋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더 망가질 거 아니에요? 경선에서 지더라도 총선 이후까지 최대한 살아남아 새로운 세상을 기다린다고 말한 비명계 인사도 있습니다. 자, 비명계가 버티거나 쪽에 있다면 이 대표의 질주가 계속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임 전 실장 컷오프하면서 칼을 빼든 이상 이 비명 쳐내기의 속도를 더 낼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장관 운동권 상징인 이 이인영 의원 공천도 불투명하고요. 친문을 비판해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현주 전 의원도 전략공천 쪽으로 가고 있죠. 하위 20% 이하에 포함된 송갑석, 윤영찬 비명계 의원들도 힘든 경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대표가 유턴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우영기 기자였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전현희 의원 공천으로 서울 성동갑의 빅매치가 성사됐습니다. 윤희숙, 전현희, 두 전직 여성 의원이 맞붙게 된 거죠. 두 의원 모두 지역 기반이 아닌 중앙에서 꽂힌 대결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중성동 갑 지역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겨냥한 운동권 대항마로 윤희숙 전 의원을 일찌감치 단수 공천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습니까? 하지만 민주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공천이 확정되면서 윤희숙, 전현희, 전직 여성 국회의원들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를 꼬집어온 윤희숙 전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출신의 대표적인 경제통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먹고 살릴 수 있는 첨단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 이동점에 있는 가능성과 위험을 동시에 가진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 윤희숙 후보가 있어서 더 든든한 건 맞습니다. 우리는 누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 전현희 전 위원장은 18대 국회 비례대표를 거쳐 20대엔 민주당 내 험지인 서울 강남을에서 당선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됐지만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장을 맡는 등 친명계로 분류됩니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기여할 수 있다면 하나의 미랄이라도 그 역할을 해야겠다. 전 위원장 측은 권익위원장의 재선 의원까지 지내며 중간에 사퇴한 윤 전 의원과 체급 자체가 다르다고 각을 세웠고 윤 전 의원은 임종석 전 실장이나 전현희 전 위원장이나 과거 퇴행적인 인물이라는 면에서는 똑같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TVN 뉴스 최순입니다. 자, 이 경기 수원 벨트도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지만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거물급 후보 3명을 내려보내 탈환 의지를 보여왔죠. 오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접전 양상입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4년 전 총선에서 경기 수원 지역구 5석을 모두 차지한 민주당. 하지만 최근 지역 민심은 박빙 구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수원 병에 출마한 박문규 전 산자부 장관이 민주당 현역 재선 김영진 의원에게 9%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이 다 떠났습니다. 수원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뭔가 수단을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요구들이 밑바닥에 있는 게 아닌가.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통합해서 선거에 승리한다. 민주당의 새로운 길을 보여준다. 수원 정에서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현역 3선인 박광온 전 원내대표와 팽팽하게 맞붙고 있고 수원 갑은 김현준 전 국세청장과 초선 김승원 의원이 5차 범인의 접전 양상입니다. 모두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후보들이 과반을 득표하며 압승을 거뒀던 지역들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채널A에 여당이 좋은 후보를 빨리 배치했다는 점이 수원 시민들의 자존심을 살려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원의 청년층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어 민주당에 불리하지 않다며 실제 민심이 어떤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당의 요청을 받고 험지로 지역구를 옮겼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경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공천 결과를 보면 호기롭게 그만두고 출마를 선언했던 윤석열 정부 장관 출신들이 큰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국가보훈부 초대 장관을 지낸 박민식 전 장관이 서울 영등포울 경선 포기를 선언하며 경쟁자인 박용찬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박 전 장관의 입장문에서 영등포울 탈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선 신속히 전열을 정비해 결전을 준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을에 출마하려 했던 박 전 장관은 당의 요청으로 험지에 재배치됐지만 지난 총선 때부터 지역을 관리해온 박용찬 후보에 비해 상대적 열세를 느꼈던 걸로 전해집니다. 공관위는 내일 박 전 장관의 지역구 재배치 등을 논의합니다. 박민식 전 장관이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고심 끝에 결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국민의힘에서 함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지 못한 지역구에서 당을 위해 헌신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여당 공천에서는 장관 출신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지역구인 강남을을 떠나 험지인 서대문을에 전략 공천됐고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관 출신이라고 당이 공천에 혜택도 주지 않고 갑작스런 출마로 지역구민도 낯설다 보니 장관들이 고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유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뭘 활용할까요?
네, 바로 불출마 활용법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취임회견 때 총선 불출마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최근 불출마를 요리조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활용법 보실까요? 공천이 진행이 될수록 친윤 의원님들이 남아있다 비판이 반대의 지점도 보이시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대표적 친윤 인사인 본인이 불출마했으니 친윤 특혜는 없다는 겁니다. 아, 공격을 또 저렇게 피해가는군요. 자, 그럼 두 번째 활용법도 있습니까? 네, 불출마하면 생각지도 못한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인지 어제 원주 전통시장 간담회 장면 보실까요? 제가 마이크 잡으면 예, 여기도 안 돼요? 이거 없이 할까요, 그럼? 네. 저는 해도 되잖아요. 불출마가 좋은 게 많아요. 네, 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마이크를 쓸 수 있는데 불출마한 한 위원장은 언제든 마이크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야, 이 선거법 잘 알아야겠네요. 저런 것도 또 좋은 점이 있군요. 네, 무엇보다 최고의 활용법, 위성정당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불출마했습니다. 그 불출마 이유 중에서 이 국민의 미래를 제가 앞장서서 그 선거운동과 승리의 길에 함께하겠다는 네, 선거법상 이 후보자는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거든요. 위성정당도 엄연히 다른 정당이죠.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는 인천 계양을 출마하면 위성정당의 선거운동할 수 없지만 한 위원장은 가능합니다. 참, 네, 새로 알았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이찬수 선수도 보이고요. 스타 후원회장 뭘까요? 네, 정치권에서 요즘 유명 스타를 후원회장으로 모시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요. 허영 민주당 의원 오늘 배우 이원종 씨를 후원회장으로 모셨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주말엔 함께 지역을 돌며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유명하신 배우분인데 후원회장이세요? 누구시게요? 하영. 이 동네에서 인기짱이시구나. 조국 전 장관도 배우 문성근 씨와 조정래 작가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야, 배우들도 이렇게 총선에서 정치인 후원회장을 하는군요. 네, 지금도 활발히 작품을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들인데요. 축구 스타인 이천수 선수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한 원희룡 후보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부평초 최고 아웃풋. 저 부평초입니다.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원희룡 후보님 후원회장.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근데 후원회장이 정확히 뭘 하는 겁니까? 네, 후원의 회원과 후원금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그 지역 정치인, 유명 정치인이 후원회장을 맡는 게 후원금 모금에 유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예비 후보들이 인지되어 있는 선배 정치인에게 주로 후원회장을 부탁했죠. 그럼 좀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요즘 운동선수나 연예인으로 후원회장 하는 게요? 네, 3만 원, 5만 원 소액 기부가 활발해지면서 유명 스타가 후원금 모금에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선배 정치인이 후원회장 해주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 빚이 생기는 건데 유명 스타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선 스타 섭외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공의들 집단 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사들 빈자리는 간호사들이 채워왔습니다. 의사들의 일부 진료를 도와주는 이른바 PA 간호사들입니다. 혹시 진료 행위를 억지로 떠맡고도 고발당할까 걱정이었는데 정부가 우려를 없애겠다며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을 떠난 8,900여 명의 전공의 업무 중 일부는 10,000명에 달하는 진료 보조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처치, 코츠를 넣는다든지 소변줄을 넣고 제거한다든지 인터넷 작업을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 면허 없이 수술 보조나 시술 등을 간호사가 할 경우 현행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생기자 정부가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장이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시범 사업을 오늘부터 시작한 겁니다.
다만 프로포폴 수면 마취, 사망 진단 등 대법원 판례로 금지된 행위는 제외됩니다. 그동안 합법적으로 공인되지 않던 PA 간호사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지만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과 의료사고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나중에 결국에 문제 생기면 그것도 간호사가 책임져야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파업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정말 저희한테 떠밀려질까 봐 이게 걱정이 된다. 정부는 의사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2,000명 의대 증원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 등 의협 관계자 5명에 대해 전공의 집단 행동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정부가 의사를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사회에 발을 디디는 대학생들 기쁜 마음으로 졸업식 치를 계절이지만 의대 졸업식은 평소와 다릅니다. 예년 같으면 졸업과 함께 곧바로 인턴 과정에 들어가는데 올해는 줄줄이 인턴 임용 포기서를 냈습니다. 오늘 열린 서울의대 졸업식에 서주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의료를 적정하고 공정하게 시행하여 인류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에 헌신한다. 의사윤리강령 선언으로 6년에 걸친 의대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졸업생들. 의대 증원을 두고 선배 의사들과 정부가 강대강대치를 이어가는 상황 속에서 분위기는 무겁기만 합니다. 상처를 많이 받아서 탄력을 해가지고 졸업식 축사에 나선 김정은 서울대 의과대학 학장은 지금 의료계는 국민들에게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며 의사가 숭고한 직업이 되려면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직업이 아닌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어야 한다며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서울대 병원의 경우 다음 달부터 인턴으로 임용될 예정이었던 160여 명 중 150명 넘게 임용 포기서를 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이에 동조해 의대 졸업생들의 인턴 포기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계약 갱신 거부 전공의에게 진료 유지 명령을 내렸지만 인턴 포기의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부부의 과일값이 공금으로 결제됐다는 의혹 보도해드렸었죠. 이 사건으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과일가게 사장은 직접 도청에 가서 카드 결제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순회동 자택 앞에 과일 보자기가 놓여 있습니다. 경기도청 공무원이자 김혜경 씨 수행비서인 배모 씨가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에게 과일 구매를 지시하고 배달 상황까지 매일같이 보고받는 모습입니다. 최근 검찰은 과일 가게 사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제가 검찰에 들어가서 다 얘기했어요. 그냥 도청에 납부면 그 사실을. 주문 들어오면 갖다 주고. 별도 장부는 없고 주문 후 공무원이 과일을 가져가면 나중에 따로 도청을 방문해 카드 결제를 받아왔단 겁니다. 장부 없습니다. 적는 게 아니고 카드 결제 그냥 주겠습니다. 카드 전표와 공금 사용 내역을 대조 중인 검찰은 과일값이 1,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김혜경 씨는 지난 대선 때 법인카드로 식사 대접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배임 혐의 추가 기소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어제 안성 스타필드에서 번지점프하던 60대 여성이 추락해서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고리를 안 채운 채 뛰어내린 걸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이 안전고리 연결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안전요원을 입건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대형 복합 쇼핑몰 3층에 설치된 스포츠 체험시설.
당분간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습니다. 8m 높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한 건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안전요원 2명이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안전요원 A씨를 입건했습니다. 번지점프를 할 때는 안전모와 가슴줄인 하네스를 착용한 뒤 천장에 설치된 줄과 가슴줄을 안전고리인 카라비너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전고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점프대에 배치됐던 A씨는 안전고리 결착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닥에 설치된 매트도 얇아 안전사고 대비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장치긴 한데요. 앞으로 좀 더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을지는 알아보고 경찰은 내부 CCTV 분석과 함께 매트 등 다른 안전조치가 부실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시민재해에 적용되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무릎에 반려동물 앉혀놓고 운전하는 모습 길에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불법인데다가 교통사고 가능성도 5배 가까이 올라가서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이혜주 기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해봤습니다. 고속도로 진입 직전 앞차 운전석 창문으로 하얀 강아지가 고개를 내밉니다. 시내 주행 때도 운전석을 차지하고 있는 강아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건 불법으로 최대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어떤지 실험해봤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운전석에 타니 손부터 하나 줄어듭니다. 한 손엔 운전대, 한 손엔 강아지를 안고 직진 코스를 지나 후면 주차하려는 순간 강아지가 낑낑대며 몸을 움직이고 계속 시야를 가립니다. 코스 이탈입니다. 도착 지점으로 바로 나오세요. 25초 만에 주차한 일반 운전대와는 달랐습니다. 한 번에 돌던 코너도 멈칫 2번을 하고 나서야 겨우 벗어납니다. 정면 보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 사이드 미러 보는 게 가장 어려워서 주차할 때 가장 힘들었고요. 도로 위 돌발 상황 대처도 한 박자 느립니다. 강아지도 신경 쓰이고 신호도 신경 쓰이다 보니까 이중으로 신경 쓰여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4.7배 늘어난다는 게 교통안전공단 설명입니다. 함께 이동할 땐 동물을 운전석에서 분리하고 이동형 케이지나 반려동물 카시트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흉기를 2자루 들고 도심을 활보하던 40대 남성을 결국 경찰이 테이저건까지 겨눠서 제압했습니다. 당시의 급박한 상황, 서창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달리는 차량을 아랑곳하지 않고 도로를 걷습니다. 그러더니 인도로 올라와 성큼성큼 걷는데 한 손에 35cm가량의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지나던 시민은 흠칫 놀라며 뒤로 물러납니다. 남성은 흉기 2자루를 든 손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며 다가가기도 합니다. 지난 20일 밤 9시 50분쯤 흉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차 경적이 울리니 위협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향해 테이저건을 겨눈 뒤 다른 경찰이 순식간에 에워싸 제압했습니다. 살벌했죠. 칼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 몸에서 나왔는지 어디다 숨겼는지 칼 나오고. 흉기 2자루를 쥐고 거리를 배회한 남성은 신고 접수 5분 만에 이곳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40대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와 다른 범죄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박수 칠 때 떠납니다. 가왕 가수 나훈아 씨가 남긴 작별 인사입니다. 가수 데뷔 58년 만에 사실상 은퇴를 선언한 건데요. 이현용 기자입니다. 나훈아는 오늘 고마웠습니다라는 제목의 편지 한 통을 공개했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을 따르겠다며 은퇴의 뜻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나훈아는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는 게 이렇게 용기가 필요할 줄은 미처 몰랐다고 했습니다. 나훈아의 가요 인생 58년, 카리스마 넘치는 그야말로 가황의 역사였습니다. 자신만의 창법과
폭발적인 무대 매너로 정평이 나 있지만 사실 나훈아는 수많은 히트곡을 직접 쓴 타고난 음악인이었습니다. 음반을 낸 2,600여 곡 중 800곡 이상이 자작곡입니다. 노래방 반주기 수록곡 중 나훈아의 노래가 가장 많습니다. 내가 왼쪽 손을 번쩍 들거든. 제가 작사한 겁니다. 오른손 손을 번쩍 들면 제가 작곡한 겁니다. 양손을 번쩍 다 들어보면 제가 작곡 다 한 겁니다. 1970년대 남진과의 치열했던 라이벌 구도는 나훈아를 가요계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1972년 나훈아가 공연 도중 테러를 당했을 때 배우가 남진이라는 뜬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하지만 둘은 같은 영화에 여러 편 출연할 만큼 서로 존중하는 동료였습니다. 그때 그야말로 우리 훈아 씨와 함께 라이벌 시대가 돼서 가요의 전성기를 우리 두 사람이 이룰 수 있었던 게 그 라이벌 때문이었어요. 가요계를 평정했던 나훈아의 공백기가 길어지자 충격적인 소문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8년 신체 훼손 루머에 맞서 돌발 행동을 불사한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옛날의 카리스마를 되찾았습니다. 76이던 지난해에도 새 앨범을 발표해 영원한 현역일 것 같았던 나훈아. 이제 마지막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인천, 울산, 천안 등지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로 공석이 된 축구대표팀 임시감독 자리. 황선홍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이 맡게 됐습니다. 당장 다음 달 열리는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전을 준비해야 하죠. 새 리더십 아래 대표팀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정윤철 기자입니다. 축구협회는 다음 달 월드컵 예선에서 대표팀을 지휘할 임시사령탑으로 황선홍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을 낙점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2경기를 맡을 한국 축구 대표팀 임시감독으로 황선홍 현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협회 소속 지도자인 황선홍 감독은 임시감독 후보 3명 중 1순위였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성과를 냈고 풍부한 국제대회 경험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황선홍 감독은 일시적으로 2개 대표팀 사령탑을 겸임합니다. 축구대표팀은 다음 달 21일과 26일 태국과 월드컵 예선을 치릅니다. 같은 기간 23세 이하 대표팀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국제대회에 나섭니다. 23세 이하 팀은 황선홍 감독을 제외한 기존 코치진이 이끌고 축구대표팀은 별도 코치진을 꾸릴 계획입니다. 죽음의 조에 속한 4월 파리올림픽 최종 예선 통과가 급선무였던 황선홍 감독. 그제 협회의 제안을 받고 고심 끝에 어제 감독직을 수락했습니다. 굉장히 좀 고심이 많았는데 어려운 상황에 제가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고 대한민국 축구가 다시 제 자리를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소방수 황선홍 감독을 긴급 투입한 축구협회는 5월 초까지는 정식 감독을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협회는 이메일 등을 통해 외국 감독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감독 선임 기준을 보완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지금 일본의 북한 여자 축구대표팀이 원정을 와 있습니다. 북한 선수의 국제 연기 참여가 5년 만입니다. 자, 내일 일본과의 올림픽 예선전을 앞두고 이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이 북한 감독 유독 북한이란 단어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 본선 출전에 도전하는 북한 여자축구 대표팀. 내일 일본과 경기를 앞두고 대표팀 감독이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웃기도 했지만 북한이란 단어가 질문에 등장하자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여자축구에 대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북한 팀이 아니고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팀이니까 이제 국호를 정확히 부르지 않으면 이게 다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북한을 빼고 재차 질문하자 답변했습니다. 부모 형제
그다음에 친족들, 친지도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경기를 잘함으로 해서 그분들의 기대에 이제 보답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이제 그 심해운동력이라고. 사흘 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1차전 경기에서 일본과 비겼던 북한은 내일 승리를 자신하며 선수들의 훈련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북한 여자축구팀의 방일은 7년 만이고 북한 선수의 국제경기 참여는 5년 만입니다. 일본 정부는 대북 제재의 하나로 북한 국적자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치와 스포츠는 별개란 취지에서 이번 입국은 허용했습니다. 일본 팀도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シンプルに明日の試合に勝利をする、そこだけを내일 저녁 6시 반부터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리는 일본 대 북한 여자축구 경기를 위해 조총련 측은 3,400석의 응원석을 마련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유럽 농민들이 벨기에에 있는 유럽연합 EU 본부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트랙터로 바리게이트까지 뚫고 진격해왔는데요. 경찰이 물대포까지 동원할 정도로 격렬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시위대가 타이어 수십 개를 내동댕이 쳐 도로를 마비시킵니다. 그 위에 건초 더미를 얹어 불도 붙입니다. 일부 농민들은 도로에 거름을 뿌려대며 격렬히 항의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EU, 즉 유럽연합 농업장관회의가 열리는 벨기에 브뤼셀에 유럽 농민들이 나타나 EU 본부 주변을 점령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날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 각지에서 트랙터만 900대가 모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이 경찰 방어벽을 뚫고 EU 본부 건물과 300m 떨어진 슈만 광장 주변까지 밀려들자 벨기에 경찰도 이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며 강경 대응했습니다. Sur les marchés, actuellement en France, on importe plus de la moitié de nos fruits et légumes. Et bien évidemment, moi je peux pas concurrencer. 이들은 EU의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가 농민들의 불만을 야기시켰다며 항의했습니다. 값싼 수입 농산물로 유럽 농산물이 수출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진 데다 FTA 체결로 남미의 농산물까지 유입되면 유럽 농가의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날 벨기에에 모인 27개 EU 회원국 농업부 장관들은 농민들의 행정부담 완화를 우선순위에 두기로 합의했다며 후속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자, 이스라엘 군은 아직도 하마스 소탕을 다 못한 상태죠. 어제 10km 길이의 하마스 지하 터널을 발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곳곳에서 하마스 대원들이 생활한 흔적들이 나왔는데요. 그 미로 같은 땅굴 모습 권갑구 기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인 남성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 비좁은 통로입니다. 포대가 쌓인 곳을 지나자 머물던 사람들이 급히 빠져나간 듯 모포가 침대 위에 그대로 올려져 있습니다. 개미굴같이 여러 방향으로 뻗은 이 지하 통로는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각 어제 공개한 하마스의 땅굴입니다. 가자지구 북부와 중부를 잇는 총 길이 10km의 땅굴로 가자시티의 병원과 대학은 물론 인근 도시까지 뻗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화장실과 무기보관소, 심지어 하마스 요원들의 시신이 놓인 방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개된 하마스의 땅굴이 병력을 이동하거나 기습 공격을 위한 공간이었다면 이번에는 생활시설 위주라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אנחנו יכולים לראות כאן תוואי אסטרטגי אמיתי של החמאס שמחבר בין צפון הרצועה לבין דרומה. 이스라엘군은 500k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자지구 내 지하 터널을 찾아내 잇따라 파괴하며 하마스 무장 세력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학구입니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 기억나십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 가입 움직임에 반발해서인데요. 오히려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인 꼴이 됐습니다. 무려 200년간 중립국 지위를 지켜오던 스웨덴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고 안 되겠다며 나토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정단 기자입니다. 헝가리 의회가 스웨덴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비준안을 가결하자 의원들이 박수를 칩니다. 이로써 스웨덴은 나토 가입에 필요한 회원국들의 동의를 모두 확보하게 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국 등
12개국이 발족시킨 집단 방위기구 나토에서 스웨덴은 32번째 회원국이 되는 겁니다. 전략적 요충지이자 러시아와 맞닿은 발트해를 중심으로 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를 완전히 둘러싸는 형태가 됐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발생하자 스웨덴은 200년 넘게 고수한 비동맹 중립 노선을 폐기하고 그해 5월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 신청서를 냈습니다. 핀란드도 지난해 4월 31번째로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När det gäller Ryssland är nog det enda vi kan med säkerhet förvänta oss att de gillar inte. 주요 외신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계산하지 못했던 침공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가 다 이제 나토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이 발트 함대나 북방 함대가 활동하는데 불편을 겪거나 유사시에 저지를 당하거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안보 부담이 커진 러시아는 14년 전 폐지했던 모스크바 군간구와 레닌그라드 군간구를 다음 달부터 부활시키는 등 나토 확장에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살아있는 꽃게를 샀는데 다리 없는 꽃게가 따라오는 바꿔치기나 저울 무게를 속이는 이른바 저울치기까지 소비자를 울리는 수산시장의 대표적인 상술입니다.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다시 간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다리 없는 꽃게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앞입니다. 당시 상인들은 큰절 사죄까지 하며 근절을 약속했었죠. 어떻게 바뀌었을지 다시 가보겠습니다. 고지를 하고 다리 없어도 되냐고 이렇게 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런 걸 고지를 안 하고 팔니까. 논란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상인들 스스로 제재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상벌 규정은 영업정지가 대표적이겠죠. 그게 반복된다면 우리 상인분들과 같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퇴출하는 것까지. 어시장 상점 3곳에서 살아있는 꽃게와 냉동 꽃게를 섞어 사봤습니다. 다리가 있는 걸로. 다리 하나뿐은 다 괜찮은 거죠? 네네, 괜찮아요. 지금 다 다리 있나요? 예. 다 이거만 묻힌 나머지 다 있어요. 이렇게 사온 꽃게 23마리를 확인해봤습니다. 방금 산 꽃게 23마리 중 다리가 3개 이상 없는 꽃게가 총 9마리가 나왔는데요. 게 품질에는 이상이 없다지만 모두 온전하게 원할 소비자들의 바람에는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유통 과정상 다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정고지라도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인 겁니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한복판에는 양심저울이라는 게 설치돼 있습니다. 구매한 수산물 무게가 의심되면 이곳에서 다시 달아보라는 겁니다. 무게를 속이는 일부 상인들 때문입니다. 신경이 되게 날카로워지고 곰도 세우고 정직하게 판매하시는 사장님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것 같고. 불과 몇 그램 차이로 10,000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얘는 2kg가 넘어요. 얘는 20만. 저울에 표시된 무게는 2,172g. 쟁반에 다시 저울에서 떼어달라고 하자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릇 조금만 떼주시면 2,146g. 다른 상점에선 쟁반에 담긴 물을 버려달라 하자 무게와 가격이 줄어듭니다. 2.1kg 정도 나오니까 12만 2천 원. 이거 물 좀 버려줘요. 일부 상인들의 이런 눈속임 상술에 맞서 눈속임 수법을 SNS 등에 공개한 상인들도 있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을 또 단골로 만들어야지 그게 진정한 장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꾸라지 같은 상인들이 그렇게 시장 전체를 욕을 매기는데 좋은 상인이 더 많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소비자 신뢰를 쌓는 게 진짜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다시 간다 백수호입니다. 최근 서울 몇몇 카페에 자신의 눈 사진을 찍는 사람들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홍채 인식을 하면 오늘 기준으로 80만 원어치 코인을 공짜로 주기 때문이라는데요. 과열 조짐도 보입니다. 유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평일 낮인데도 북적이는 서울의 한 카페입니다. 사람들이 돌아가며 동그란 기기 앞에 홍채 사진을 찍습니다. 홍채 인식을 통해 가입하면 무상으로 가상화폐를 지급해 인파가 몰린 겁니다. 5분이면 가입이 끝납니다. 저도 홍채 인식을 통해 아이디를 만들었는데요. 제 홍채 정보를 업체에 넘기지 않더라도 코인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을 마치자 코인 10개가 들어왔습니다. 1년간 지급되는 75개를 전부 받으면 오늘 시세 기준 약 80만 원을 공짜로 얻게 되는 셈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말쯤에 접해서 지금 그 웰컴 보상 코인 10개 포함해서 25개 정도 있습니다. 빨리 할수록 많이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가 개발한 이 코인은 AI 붐을 타고 열흘 새 가격이 2배 올랐습니다. 한 2주 전부터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오시더니 현재는 이제 하루에 300명에서 400명 정도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해외에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급 방식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홍채 정보를 암호화된 데이터로 전송해 AI와 사람을 구별하는 온라인 신분증 역할에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당첨만 되면 2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 청약을 넣으시겠습니까? 로또 당첨에 버금가는 서울 강남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100만 명 넘게 신청했는데 당첨은 단 3가구만 가능합니다. 광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입주가 시작된 서울 개포동의 6,702세대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에서 3가구가 청약을 포기하며 무순위 물량이 나왔는데 신청자가 몰리며 청약에 총 101만 3,400여 명이 접수했습니다. 어제 신청자가 몰리며 한때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됐습니다. 3가구가 2020년 분양가로 공급돼 로또 청약이라는 입소문이 난 겁니다. 전용 면적 34제곱미터가 약 6억 원, 132제곱미터 분양가가 21억 원대인데 당첨될 경우 예상 시세 차익이 최대 20억 원을 넘습니다. 주변에서 뭐든 다 땡겨올 수 있는 그 15평짜리로 신청을 했고요. 단군 일의 최대 로또 단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안 하는 사람이 약간 바보죠. 다만 분양가의 10%인 계약금은 다음 달 8일, 잔금은 6월 초까지 내야 합니다. 당첨 후 계약하지 않더라도 재당첨 10년 제한이 적용됩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무료 건강검진을 해주는 이벤트에 응모하려고 개인정보를 입력했는데 나도 모르는 새 이름에 전화번호, 집 주소까지 개인정보 판매 사이트에 버젓이 올라와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신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험 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샘플 녹취를 들어봤습니다. 본인 맞으시죠? 충북 이세요? 네, 1번이신데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까지 노출됐습니다. 취재진이 해당 번호로 연락해봤더니 당사자는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 통화 내용 홈페이지에 올려도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동의는 안 했어요. 또 다른 사이트, 샘플 녹취를 내려받으니 파일 제목에 전화번호가 뜹니다. 당사자는 무료 건강검진권 이벤트에 참여했을 뿐인데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공개된다고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그걸 아마 공개를 한다고 했었어도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해당 업체는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녹취 파일 이름을 바꾸고 올려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고요. 바로 이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1963년 서울로 편입됐지만 그 이름은 그대로 김포공항이었죠. 66년 만에 서울 김포공항으로 개명합니다. 강남에 비해서는 개발이 더뎠던 서울 서남권 개발 계획도 공개됐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국제공항인 김포 비행장은 지금 그 면모를 새롭게 할 여러 시설과 청사근 지난 1939년 김포 비행장으로 개항한 뒤 1958년 국제공항이 된 김포공항. 1963년엔 김포공항이 있던 경기 양천군이 서울로 편입됐지만
이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66년 만에 김포공항을 서울 김포공항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서울과 먼 곳에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름을 서울 김포공항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논의가. 명칭 변경을 신청해 이르면 올해 안에 정부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현재 2,000km로 제한된 국제선 운영 역시 3,000km까지 확대해 광저우와 홍콩 등 2개 노선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김포공항 때문에 묶여있는 강서구의 고도 제한도 완화해 도시 정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강서구를 포함해 영등포, 구로, 양천구 등 상대적으로 개발이 저조했던 서울 서남권 7개 구에 대한 이른바 도시 대개조를 선언했습니다. 대부분 준공업 지역인 7개 구 용적률을 현재 250%에서 400%까지 완화합니다. 특히 영등포의 경우 최대 용적률이 400%인 준공업 지역에서 800%인 일반 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구로 일대는 물류, 주거, 여가 공간을 아우르는 복합 공간으로 한강을 끼고 있는 가양, 등촌에는 뉴욕의 수상 피어파크와 같은 수상공원이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서남권 개발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채널A의 대규모 드라마 세트장 드림캔버스 스튜디오가 완공됐습니다. 다양한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첨단 인프라를 갖춰 채널A 드라마의 용인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동아 미디어그룹의 첫 드라마 세트장 드림캔버스 스튜디오가 오늘 준공됐습니다. 경기 용인 동백지구에 자리 잡은 새 스튜디오엔 약 2,000제곱미터의 대규모 세트장 4개가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동아 미디어그룹의 다양한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첨단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드라마 촬영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확장 현실 촬영 등 필요한 경우 스마트 스튜디오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국내 드라마 세트장 대부분이 경기 파주, 연천 등에 있는 것과 달리 드림캔버스 스튜디오는 서울 도심에 인접해 입지적인 장점도 큽니다. 동아 미디어그룹의 용인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기온 변화가 큰 요즘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과 낮 기온이 8도 넘게 벌어졌는데요. 평년 이맘때 기온이 이어지다가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그친 뒤 금요일에는 낮에도 영하권으로 반짝 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중부의 하늘빛은 흐리고 남부는 가끔 구름만 많은데요. 대기질도 양호해서 큰 불편함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영남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낍니다. 자세한 아침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0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9도, 부산 13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영남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와 해안가 접근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새벽에는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시작돼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용 위성정당 이름 더불어민주연합이 유력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하지요.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이름을 비슷한 국민의 미래로 지었죠. 엄연히 다른 당이지만 또 같은 당으로 보여야 한다. 이 4년 전에 등장했던 꼼수가 또 나온 건데요. 부디 이런 선거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당명이 부끄럽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